그래서 회생을 하면 도대체 일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까요? 나의 생활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예리입니다. 오늘은 회생의 전반적인 진행 절차와 그 단계에 따라서 의뢰인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점들 알려드리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의뢰인분들이 이미 회생 절차가 어떤 건지 다들 어느 정도 알고 오세요. 그래서 처음 저희가 상담을 하는데도 금지명령 언제 나오나요? 중지명령 나올 수 있나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만큼 많이 알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뻔하고 기계적인 절차 소개는 과감히 생략하도록 하고 진짜 궁금해하시는 거 그리고 유튜브에서는 알려주지 않는 트러블 겪는 지점으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청서 접수 이전의 단계입니다. 이때는 법원에 낼 자료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이 자료가 생각보다 엄청 양이 많은데요. 서류 양이 한 300페이지에서 500페이지 정도 됩니다. 보통 혼자 회생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여기서부터 굉장히 큰 벽에 가로막히시죠. 필요 서류를 두 가지 분류 정도로 나눠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본인이 직접 떼어야 하는 서류, 두 번째는 남들이 대신 떼어다 줄 수 있는 서류입니다. 서류 양이 300페이지가 넘는데 혼자 다 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런 서류를 대신 발급받아주는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민원 대행사가 가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를 전부 맡기면 최소 한 15만 원 정도를 주라고 하세요. 근데 이 15만 원도 사실은 회생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큰 돈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사무실은 저희가 위임을 받아서 뗄 수 있는 거는 무료로 저희가 직접 떼어드리기도 합니다. 물론 그 누구도 해줄 수 없고 본인이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서류도 있다는 점 알아두세요. 민원 대행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인감 도장을 맡기셔야 되고 발급받고자 하는 서류의 수만큼 인감증명서를 직접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아서 주셔야 합니다. 민원 대행 서비스 회사에는 우리가 발급을 위임받았다고 증명하기 위해서 위임장에 위임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뒤에 인감증명서를 넣어서 은행 같은 곳에 제출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만큼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것이랍니다. 아까 저희가 대신 발급해주는 것도 있다고 했죠? 저희 공공기관 로그인할 때 다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희한테 그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서 주시면은 그걸로 저희가 직원들이 하나하나 국세청 같은 데 로그인을 해서 서류를 직접 다운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드시 본인이 발급받으셔야 하는 서류, 대표적으로는 재직증명서 같은 게 있어요. 이런 거는 누가 대신 뗀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네, 딱 들어도 본인이 발급받아야 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여기서 많이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채무 독촉에 시달리시는 분들이 빨리 금지명령을 받고 싶으셔서 이거 다 떼는데 얼마 걸리냐고 재촉하면서 물어보세요. 민원 대행사가 서류를 발급받아주는데 약 2주 정도가 걸린다고 대답을 해드립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의뢰인분들이 2주 만에 본인만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를 다 준비해서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다 발급받지 못하세요. 왜냐면 서류를 하나 발급받는데 거의 하루를 통으로 쓰셔야 되거든요. 저희가 회생을 한다고 했을 때 그냥 일을 안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다 일을 하시면서 회생을 진행하시는데 그러면 9시부터 6시까지 일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공공기관에서는 점심시간에는 서류 발급 안 해주죠. 그러면 하루 연차나 반차 내시고 직접 때려 다니고 하시는데 이게 생각보다 되게 오래 걸린다. 그래서 2주가 본인 발급 서류를 떼는데도 사실은 부족한 기간인 거예요. 그래서 대행사에서 서류 오는 게 약 2주 정도라고 말씀드리니까 본인이 발급받으셔야 하는 서류를 2주 안에 떼오시는 것. 그게 금지명령을 빠르게 받을 수 있는 길이랍니다. 자, 이제 신청서에 들어가야 할 자료를 전부 준비가 됐으면 그때부터 며칠 안 걸려서 저희가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게 됩니다. 신청서 접수가 들어가면서 금지명령이랑 중지명령 신청을 동시에 넣어요. 이때 추가로 법원에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를 내야 해요. 이거는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 지급하는 금액이 아니고 법원에 직접 내는 인지대, 송달료, 회생위원, 보수 같은 금액입니다.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은
다들 아시겠지만 금지명령이 있으면 더 이상 채권자들에게 독촉 전환을 안 받을 수 있게 되고, 중지명령이 있으면 진행 중이던 집에 대한 경매가 멈춰요. 자, 그러면 법원에서 그 결정을 내려준다고 해도 이게 채권자들이 자동으로 알 수는 없겠죠? 그래서 법원에서 채권자들에게 송달이 되어야 합니다. 신청서 접수 시점부터 법원에서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을 내려주고 이걸 채권자들한테 보내주기까지 약 2주 정도가 걸립니다. 그러면 이 2주 정도를 그냥 마냥 기다려야 할까요? 아직 그 송달이 안 되었을 때도 채권자들한테 전화 왔을 때 저 회생 절차 들어갔어요 라고 말씀하시면 상대방이 사건 번호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실 거예요. 그때 사건 번호를 알려드리면 그때부터는 더 이상 독촉이 오지 않습니다. 자, 이제 독촉이 멈추긴 했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크게 주의할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상계인데요. 예를 들어서 국민은행에서 내가 돈을 빌려서 썼어요. 근데 제가 국민은행 통장에 예금이 어느 정도 있어요. 아니면 내가 현대카드를 썼어요. 그리고 카드값을 못 냈는데 제가 사업자인 거예요. 그래서 손님들이 현대카드를 우리 사업장에서 긁었어. 그러면은 내가 현대카드에게 카드땡을 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상태잖아요. 이때 국민은행이나 현대카드가 금지명령 송달받고 나서 1회까지 상계가 가능합니다. 상계라는 게 쉽게 말하면 퉁치는 거예요. 아까 예를 든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내 통장에 돈이 이만큼 있고 국민은행이 자기가 받아야 하는 빚이 이 정도 있으면 같이 해서 충당시켜버리는 거예요. 현대카드 회사에서 자기가 받을 카드값이랑 줘야 하는 카드 대금을 퉁치는 건 거예요. 그래서 금지명령까지 났다 이러고 안심하고 계시는데 갑자기 통장에 돈이 없어져 버리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거는 간단히 알고만 있어도 막을 수 있겠죠? 저희는 단위농협이나 단위새마을금고에 통장 새로 하나 만드셔서 개인회생 접수되면 금지명령 송달되기 전에 그쪽으로 다 이체해 놓으라고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지명령이랑 중지명령은 평생 동안 딱 한 번만 받을 수 있는 특혜 조건입니다. 요즘에 회생이라는 절차가 조금 많이 알려지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 절차를 많이들 이용을 하시니까 그거에 맞춰서 공장형이라고 하는 법률 사무실이나 법무법인들이 좀 등장을 했어요. 대부분의 사무실들은 그렇지 않은데 정말 극소수의 공장형 사무실들은 회생계획 인가를 받을 생각도 없이 그냥 서류만 대강 해가지고 신청서만 넣고 땡! 약간 이렇게 무책임하게 구는 곳들이 있어요. 근데 정말 이게 극소수인데 이제 그런 곳들이 광고를 되게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많은 분들이 가게 된다는 게 조금 가슴 아픈 부분이죠. 어쨌든 그래서 너무 싼데 가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런 공장형 중에서도 무책임한 공장형 사무실에 갔다가 금지명령이랑 중지명령을 좀 허무하게 써버린 경우가 종종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너무 싼 데는 가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 단계부터 의뢰인분들은 이제 좀 편해지십니다. 대신 저희 사무실이 이제부터 일을 시작해요. 이때 사무실이 뭘 하냐면 회생위원이 보정 공고를 내리면 그거를 저희가 보정하는 일을 하거든요. 이 보정이라는 게 뭐냐? 이거는 부족하거나 잘못된 부분을 고치는 거를 말해요. 자, 이제 변호사가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 회생위원이 돈을 얼마 더 갚아라 라고 명령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깎아주세요를 외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채무자회생법은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를 구제해주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최소 신청일 직전에 1년 정도의 거래 내역을 전부 까요. 그리고 이제 성실하지 않게 거래한 흔적을 찾아가지고 이거를 갚아야 할 돈으로 추가로 편성합니다. 이 성실하지 않게 거래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대표적인 게 사치, 유흥, 도박, 성형수술, 그리고 현금을 아무 이유 없이 출금했다든지 그냥 자기가 아는 사람한테 빌린 돈을 야, 아는 사람아, 너는 내 친구니까 먼저 줄게 하면서 먼저 갚았다든지 아니면은 생활비 이상의 돈을 가족한테 이체한 기록 같은 겁니다. 뭔가 회생법원이 보기에는 돈을 이 사람이 약간 숨겨뒀다? 라는 느낌이 들겠죠? 요즘 회생위원 보수가 2%에서 0.05%로 감액됐어요. 그 후에 회생위원들이 청산가치들을
많이 올리고 싶어 하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 회생 절차에 따라서 갚을 총 돈의 0.05%를 회생위원이 보수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돈이 예전엔 2%였는데 이제는 0.05%가 됐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보수를 많이 받고 싶으시면 채무자분들의 변제하는 돈을 많이 하게 해야겠죠? 그래서 보정할 때 회생위원들이 하라는 대로 변제금을 높이는 쪽으로 하면은 저희 일은 엄청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치만 그러면은 의뢰인분이 갚아야 되는 돈이 높아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좋은 사무실, 안 좋은 사무실 차이가 있는 거죠. 성실한 변호사들은 여기에서 회생위원에게 열심히 설득하는 거예요. 저 돈이 사치에 쓴 것 같지만 사실은 사치품이 아니다. 뭐 예를 들면 커피 머신을 엄청 비싼 걸 샀어요. 그럼 사치품 같죠? 근데 이분이 바리스타야. 그러면은 이게 원래 이 기계가 사업에 필수적인 건데 기계 자체가 비싸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현금을 아무 이유 없이 출금해서 숨겨놓은 게 아니고 저희가 장 보는 데 썼어요 하면서 영수증으로 확인을 시켜준다든지 이런 거 하나하나를 열심히 증빙해서 변제금을 낮추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저희가 열심히 일을 하시는 동안 의뢰인분들은 맨날 시달리던 독촉 전화도 이제는 오지 않고 그동안 버는 대로 자동이체로 다 빠져나갔던 이자 금액도 없고 이제 굉장히 살만해지세요. 의뢰인분들은 그동안 감당 못할 이자를 내느라 되게 엄청 아끼고 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조금씩 쓰시기 시작합니다. 원래 아들이 핸드폰 바꿔달라고 난리를 쳤었는데 가슴 아프게 그동안 못 바꿔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한번 사줄까 이런 생각이 드시는 거예요. 너무 가슴 아프지만 그래도 이 돈만큼은 남겨두셔야 됩니다. 바로 월 변제금이에요. 처음에 우리가 신청을 할 때 변제 계획서라는 걸 내는데 그때 이제 신청서 접수 3개월부터 얼마를 내겠습니다. 이렇게 써놔요. 그러면은 변제 금액이 회생위원이랑 저희가 실랑이를 하면서 오를 수도 있고 조금 내릴 수도 있는데 그래도 저희가 자주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대강 이 정도 선에서 타협이 되겠다라고 미리 예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월 변제금이 120만 원이에요. 그러면 1월에 신청서를 넣었고 신청서 넣을 때 4월부터 갚겠습니다 라고 한단 말이죠. 개시 결정 날 때까지 한 8개월 정도 걸렸다고 치면 4월부터 4, 5, 6, 7, 8 해서 월 변제금 120만 원 곱하기 5개월 해서 600만 원을 따로 모아두셨다가 개시 결정 시에 한 번에 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만큼은 절대 쓰시지 말고 모아두셔야 합니다. 개시 결정이 나게 되면 회생위원 계좌가 나오면서 채권자 집행 기일이 지정됩니다. 이때 회생위원 계좌에 그동안 그러니까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후부터 개시 결정일까지 적립해둔 월 변제금을 그러니까 위에서 말한 대로라면 600만 원을 한꺼번에 납입을 해야 합니다. 지금 법원마다 조금씩 다른데 의정부 같은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개시 결정일까지 1년 정도 걸리는 거 아시나요? 진짜 엄청나게 큰 돈을 모았다가 한꺼번에 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를 저희가 안내를 해드려도 대부분 깜빡깜빡 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저희가 회생위원님이랑 직접 통화를 해요. 그래서 변제 시작일을 변경하겠다고 싹싹 줍니다.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이 또 무턱대고 지금부터 한 달 전, 그러니까 저번 달부터 갚는 걸로 할게요 라고 신청서를 그냥 올리게 되면 회생위원님이 보고 이거 불어 하면서 진짜 한 번에 그 금액을 다 내야 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점을 저희가 잘 고려해서 회생위원님한테 저희가 싹싹 빕니다. 그래가지고 회생위원님이 오늘로부터 한 3개월 이전으로 하세요. 이 정도 답변이라도 하시게 되면은 저희가 120만 원 곱하기 3개월 해서 360만 원만 내면서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치만 저희가 이렇게 싹싹 비는 거 빌 수 있지만 이거를 받아주냐 마느냐는 회생위원님의 재량이에요. 그러니까 회생위원님 맘대로 해도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안 받아줘도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꼭
모아두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이제 이거랑 별개로 저희 사무소에서는 개시결정 이후에 이의신청이라는 것을 반영합니다. 이의신청이라는 것이 나 이 회생에 문제를 제기합니다 라는 것일 수도 있는데, 대부분은 저희 개인 회생 개시 결정일 기준으로 원금은 얼마, 이자는 얼마 요 정도인데 잘못 기재하신 듯해요. 요 정도의 이의신청을 하는 겁니다. 물론 진짜 이의신청서가 들어오기도 하거든요. 개인 채권자가 있을 경우에 감히 내 돈을 떼어먹으려고 해? 하면서 너 사기로 고소했어, 뭐 요 정도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이때부터는 저희의 진짜 일이 시작되는 기간입니다. 채권자 집행기일이라고 해서 진짜 채권자가 오느냐, 그건 아니에요. 대부분은 안 와요. 이제 가끔 가다가 새로 개업한 대부업체나 개인 채권자분들이 오셔서 이제 좀 난리를 피우시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은 형식적인 선에서 끝나요. 예를 들면은 오늘 채권자 집행하러 오신 분들 다 여기로 와보실게요 이렇게 불러가지고 이의 신청하시러 온 분들은 저쪽에서 따로 기다려주시고, 그러면 나머지 다 오세요 이렇게 해서 누구씨 맞으세요? 월 변제금 3회 이상 미납되면 폐지될 수 있고, 앞으로 대리인 사무실에 연락 안 가고 본인한테 직접 연락 갈 거예요. 다음 분 오세요. 뭐 요 정도라고 합니다. 변제계획 인가 결정은 너무 좋죠. 그런데 여기서 또 생각 못 하시는 지점이 있습니다. 변제계획 인가 나면 그동안 집행 정지됐던 부동산 경매가 다시 재진행돼요. 물론 부동산 없으신 분들 문제 없으십니다. 다시 경매에 들어간 집이 집행이 계속되게 되면 자기가 그 집의 소유자로서 살 수 있는 시간이 3달에서 4달이 채 되지 않아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집행이 정지됐던 기간 동안에 이사갈 집에 보증금이라도 모아두었어야 하죠. 근데 변제 기간이 이제 3년에서 한 5년 정도까지 기초 생계비만 가지고 생활을 하셔야 되는데, 경매 이후에 집 소유권 뺏기고 나면 갈 곳 없으시죠. 그러니까 미리미리 돈을 모아두어야 합니다. 저희가 이거를 말씀드릴 수 있는 시점, 그러니까 미리 돈을 모아두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시점은 개인회생 접수 시점뿐이에요. 반드시 접수 때부터 변제계획 인가 시까지만 집행이 정지됩니다 라고 안내를 드리고 있고, 2차 보증금 모으셔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진짜 주의하세요. 그냥 금지명령 나왔을 때부터 완전 부지런히 모으셔야 합니다. 물론 변제계획 인가가 났다고 해서 바로 경매가 전산 시스템으로 연동이 돼가지고 자동으로 재진행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변제계획 인가가 나면 채권자가 채무자 집에 다시 경매 신청을 재개해달라는 속행 신청서를 채권자표 등본이랑 인가 결정문을 첨부해서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채권자가 다시 경매를 진행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거는 이제 기록만 봐도 알 수 있어요. 그 기록이 이런 서류를 떼갔다 라고 기록이 남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채권자가 작은 대부업체라든지 개인 채권자라든지 하는 경우에는 6개월씩 경매가 그대로 정지되어 있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언제까지나 그런 경우도 있었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정도에 그치는 거니까 6개월 정도는 원래 집에 살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3년에서 5년 정도 변제금을 잘 납부하시면 면책이 되고, 돈을 못 내시면 개인회생이 폐지가 되는 것입니다. 면책이 됐다면 아주 축하할 일이지만 문제는 폐지됐을 때의 일이에요. 앞에 설명한 것처럼 중지랑 금지명령은 1회에 한해서 발해지는 특혜 조항입니다. 만약에 내가 돈을 원래 5억을 갚을 게 있었는데 못 갚아서 회생을 진행한 거였잖아요. 그러면 이 회생이 폐지가 되면 이 5억을 전부 다시 다 갚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5억을 당연히 못 갚겠죠? 그래서 대부분 개인회생을 다시 신청하십니다. 자, 그런데 채권사들은 채무자가 돈을 3년에서 5년에 걸쳐서 다 냈으면은 3천만 원밖에 못 받을 거를 이제 다시 5억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집 경매는 변제계획 인가 시에 다시 진행된다고 했죠? 그래서 채무자한테 남은 집이 없어요. 그러면 채권사들은 어디로 눈을 돌릴까요? 바로 채무자의 급여와 통장 압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10개월 정도 돈을 안 냈어. 그러면 폐지될 게 예정이 돼 있다는 거잖아요. 그때 압류 금지 통장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압류 금지 통장이라는 거는
250만 원까지 돈을 입금할 수 있는데 그 통장은 채권자들이 절대 건드릴 수 없는 통장인 거예요. 새로 회생을 신청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개시 결정이 나기 전까지 그 통장을 활용해서 지내실 수 있습니다. 개인 회생 관련해서는 이미 유튜브에 많은 정보가 있지만 실제로 겪게 되면 많은 변수들이 있고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우실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저희 사무소에서는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해결하고 있다 라는 내용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개인회생 법률사무소 정말 잘 선택하셔야 합니다.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 상담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초지율 법률사무소의 김율 변호사였습니다.